이번에 저희가 도착한 역은 비료역입니다. 네. 중국이 무언가를 계속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이폰도 못 쓰게 하고. 네. 이번에는 또 비료용 요소를 수출 제한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은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네. 중국이 이렇게 수출 중지 요청을 하게 된 배경부터 좀 여쭤볼게요. 배경은 뻔하죠. 뭐 통제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한테 자꾸 이제 압박을 주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으로는 계속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방어를 해야겠다. 우리가 그러면 강점을 가진 게 뭘까? 딱 커트라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강점. 그러니까 남들은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 점유율이 거의 지금 요소 쪽은 90% 차지할 정도로. 대단하긴 하네요. 근데 이게 어려운 기술이라기보다는 네. 환경 부담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생각보다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잘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중국에서 할 수 있네 라고 하다 보니까 끌어왔던 게 어떻게 보면 나머지 산업들은 다 중국의 어떤 가격 경쟁력에 대비해서 상당히 낮고 그러니까 아유 우리가 장사하느니 그냥 차라리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좋겠어라고 하다 보니까 의존도가 더 높아진 거죠. 네. 그걸 이용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무기화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런 과정들이 여기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네. 정확하게 기사 내용은 그겁니다. 중국에서 모든 요소 통제 이게 아니거든요. 네. 일부 업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부 업체가 상당히 점유율이 높은 업체다 보니까 네, 네. 이거 그러면 또 하나의 자원 전쟁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 시장이 반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비료 쪽이죠. 네. 비료 관련주들 또 요소가 또 같이 요소수라고 해서 쓰이는 쪽이 차량용에 들어가는 거. 차량용 쪽에 네. 예, 이거 탄소 저감 장치 쪽에서 꼭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디젤차 쪽에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또 만약에 못하게 되면 지난 2년 정도에 요소수 대란 사태처럼요. 요소수 네, 대란, 전 네. 김민수 요소수. 네, 와우, 네. 죄송합니다. 예. 요즘 좀 랩을 좀 많이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라임은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레몬입니다. 라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비료업체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비료 가격들도 같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거기서 주가도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였다고 보는데 네. 그럼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그럼 그랬었을 때 요소가 부족해서 급등했었을 때 비료업체들의 가격도 올랐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때 오르다가 또 스프레드가 안 맞다 보니까 다시 빠졌습니다. 살짝 오르다가 또 빠지더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갈 재료냐라는 건 모르겠는데 네. 지금 트렌드가 또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시장에 좀 정체됐다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테마 쪽에 대한 시선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갈 수는 있겠다라는 네.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좀 테마주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네. 정리는 잘 해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지난해에도 아까 말해주셨지만 요소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쪽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중국 의존도가 요소를 비롯해 다른 자원들에서도 심해질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심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력 그러니까 싸고 질이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들. 그리고 히토류 같은 광물도 중국에 되게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히토류 같은 경우도 왜 중국 쪽에 집중이 됐냐면은 네. 물론 광산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를 가공해서 히토류가 자석 쪽으로 연구 자석 쪽으로 들어가는 변화가 나왔었을 때 그를 가공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쪽. 그러니까 환경 오염 부담 다 감수하고 네. 인건비까지 생각했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쪽이 중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구조죠. 아직까지 매장이나 광고 같은 경우는 유럽에도 있고 네. 또 북미 쪽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개발하려면 또 지금부터 파고 들어가서 그걸 또 개발해서 끌어올려고 하게 되면 환경 부담도 높고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핵심인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무기화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당장 그러면 우리가 수출 안 하게 되면 너네는 지금 할 거 없겠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강점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밖에 뭐 배터리는 다 하시는 것처럼 네. 93%대 예, 의존도가 높은 상황들이고 그러네요. 의약품도 한 53%대. 의약품도 어떤 쪽에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 거예요? 웬만한 항생제 같은 경우도 값싸고 생각보다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들은 다 커버를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네. 약간 또 요즘 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중에 마약 쪽에 펜타닐, 네, 이것 같은 경우도 그 저렴한 원재료를 써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게 제2의 아편 전쟁이다 이런 쪽으로까지 올 정도로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원재료 쪽은 중국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게 네. 잘못하게 되면
중국이 무기화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좀 크겠다라는 어떤 경각심이 좀 올라오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쪽은 중국 의존도가 있다라고 봤었는데 네. 의약품 이야기는 오늘 대표님을 통해서 듣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레몬바이오 리서치 넘어가시죠. 네. 어쨌든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도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요즘 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 우려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원자재 관련주 이외에도 비료 다음으로 곡물이나 사료나 이쪽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원래 지금 시점에서 이런 원자재 관련된 쪽의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경제 상식으로 봤을 때 달러가 강세로 갔었을 때는 워낙 이런 원자재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좀 반대로 갑니다. 그쵸. 대표적인 또 원자재 쪽에 하나가 구리가 있을 텐데요.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들의 동향 보게 되면 계속 올해 하향 정체에서 잘 안 움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표적인 달러 강세 약세일 때 이런 쪽이 많이 움직이죠. 근데 오히려 지금 특이하게 이런 게 좀 반대로 가는 현상이 나오고 또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과거는 그랬었습니다. 유가 급등했었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 부각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은 유가가 높으니까 이쪽을 개발을 많이 해서 여기서 수혜다라고 하는데 요즘 또 반대로 가죠. 정유주가 또 같이 잘 가는. 그렇죠. 유가가 급등하는데 이쪽은 더 오히려 하락을 해버려요. 이상한 현상들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알고 있던 상식과 흐름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배경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럴 때는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거는 그러면 어떤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이 더 빠르게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말씀하셨던 곡물 가격도 또다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해서 또 드론으로 뭐 공격했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 또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슈에 더 민감하게 트렌드보다는 이슈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지금의 성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알던 경제적 논리보다는 좀 테마에 따라간다. 설탕 가격 같은 경우에도 좀 오름세를 보이던데 이유가 뭔가요? 많이 드시잖아요, 설탕. 탕후루 때문인가요, 혹시? 네, 탕후루. 그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 생각보다 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탕후루 먹고 비만 당뇨 치료제로 치료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 제약바에도 같이 오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그러니까 설탕 관련 쪽도 인도에서 또 수출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국이 다들 자기네가 강점 있는 거를 좀 감싸 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는 게 아무래도 지역 블로커가 되다 보니까 더 이런 현상들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탕 가격이 굉장히 또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또 오른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까도 말해주셨지만 좀 테마에 따라서 경제 논리보다 흘러가는 흐름이 테마주 위주로 가는 것 같긴 해요. 계속해서 지금 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개별 뉴스에 움직이는 이런 시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면 아주 건강한 손가락. 건강한 손가락이요? 어떤 거죠? 오늘 딱 시장 봤는데 다 좀 축 처지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나 안 봐. 이게 아니라 이걸 이길 만한 뭔가의 또 재료를 가지고 막 움직이는 또 섹터들이 탄생하기 시작하죠. 한 몇 주 전에는 초전도, 백신, 양자역학 뭐 이러면서 저희 무슨 뭐 과학기술 자경실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과학자처럼 거의. 그냥 저희는 문과 나온 트레이더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을 때 그냥 시장이 그냥 성격이 그렇구나라는 쪽에서 근데 빠르게 대응해서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괜히 일단 물리지 말자. 하지만 내 손가락이 건강하다 생각하게 되면 매매도 해볼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금손이어야 되겠죠. 우리 앵커님처럼 금손, 또 머스타드 색깔의 손.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9월 말에는 연휴가 또 추석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연휴 때는 쉬어야죠. 근데 주식을 시장도 쉬죠. 갖고 쉬게 되면은 그 쉬는 겁니까? 매일 또 미국 시장 보면 오늘 빠졌네.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올랐네. 와 이게 무슨 조울증 걸리는 환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그냥 적정한 주식만 가지고 현금은 좀 갖고 만약에 끝났을 때 또 변동성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걸 대비해서 이어가는 게 좋겠다. 추석 때 제대로 끝나고 나면 진짜 주가 많이 올라가겠지라고 해서 베팅했다가 재미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9월에는 그냥 큰 기대를 하지 말자, 마음 편하게 먹자 이런 전략이 유효한 걸까요? 아무래도 매크로 지표가 아까 말씀드린 달러, 금리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이런 시장이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좀 테마 장세 시장에서는 편안한 마음가짐도 중요하다라고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2개의 역 지나왔고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